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 네, 마포스퀘어 2부는 월요일 순서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이 찾아갑니다. 우리 스토리텔러라고 하죠. 이윤호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처음 뵀을 때부터 저와 함께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예, 저희가 9개월 만에 꿈을 이뤘어요. 되게 편해요. 친정집 온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익숙하시죠, 굉장히. 예, 그럼요. 예, 저도 선생님과 함께 또 이렇게 1시간 동안 얼마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실까. 어제 설레서 잠을 못 잤답니다. 아, 어떡하죠? 큰일 났네. 그러면 살짝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지 맛만 보여주실래요? 오늘은 우리 사회가 지금 과연 뭐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공부하는 것,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공부하는 것. 예. 참고로 저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이윤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공부하는 것, 어떤 의미일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2부 월요일 코너죠.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윤호 선생님께서는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떨까? 저는 최근에 이제 시국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거보다 우리 사회가 정말 부박하다 못해 천박한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자면 윤도현의 아리랑이 윤도현이 불렀다는 이유로 국방부에서 금지곡이 되어버리는 이 과정 자체가 주는 천박함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막 가끔은 막 안에서 신물이 확 넘어오는 거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거 로비로 받은 거 아닌가 이런 노벨 재단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노벨 재단에서 무슨 얘기가 왔냐면 그렇다. 한국으로부터 로비가 있었다. 근데 기이하게도 김대중 정부로부터의 로비가 아니었다. 정치적 반대자 등으로부터 상을 주면 안 된다는 로비가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벨상을 주기로 결정했다. 군나르 베르게라고 하는 노벨위원회 위원장의 얘기인데요. 베르게는 정말 한국은 이상한 사회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난 한국인에게 노벨상을 주지 말라고 한국인들에게 로비 시도를 받았다. 노벨상은 로비가 불가능하게 로비를 하려고 하면 더 엄정하게 심사한다. 한국인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을 반대하는 편지 수천 통이 전달되었다. 모두 경상도에서 날아든 편지였다. 내가 노벨위원회에 들어온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나라에서 반대를 표시하는 편지가 날아온 것은 그것이 특정 지역에서 날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노벨상 중에서도 가장 노벨의 의원을 담고 있는 노벨의 염원을 담고 있는 평화상이 로비로 받아낼 수 있는 상이라면 과연 세계 제일의 평화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편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노벨상은 로비로 얻어낼 수 있는 상이 아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상이 얼마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 더더욱 그 가치가 찬란히 빛나는 것이다. 왜 다수의 한국인들이 김대중의 위대함과 그의 민주주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에 감명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 노벨상을 받으려고 김대중이 로비를 한 것 아니냐며 집요하게 묻는 월간조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타르 장관, 현 대통령이죠. 동티모르의 그 사람이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김대중은 가장 유명한 독재
자에 목숨을 걸고 항거한 사람이었다. 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지도자를 비난하는지 묻고 싶다. 질투 때문인가?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겠어요. 예. 자신들의 상을 그런 식으로 폄하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왜 얼마 전에 만델라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죠.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만델라 대통령에게 관심이 많았는지 온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에게도 그 정도의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전 세계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봤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던 대통령 그러게요. 중에 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한 보름쯤 됐나요? 그 안녕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막 붙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김정은과 이석기의 사진을 붙이려고 했던 일배충의 의도가 이제 거기서 드러났죠. 그걸 보면서 이제 막 이렇게 속시름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정치적 싸움이나 논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어쩌면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질량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고 다원적 가치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싸움의 방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유치하고 천박해지는 것이 저는 문제는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회에 참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뭘까? 저는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그런 거 있죠. 가장 밑바닥에 삶의 가치를 이야기했던 교양의 어떤 질량이라고 할까요? 두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무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하다못해 조선시대에 수많은 당쟁이 있었지만 이 당쟁의 하나하나의 과정은 모두 철학적인 문제를 숙고했던 과정이었고 적어도 동인과 서인이 나눠질 때 기의 원리와 이의 원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웠던 그리고 그 철학의 문제를 현실에 적용하려고 했던 집요하고 치열한 어떤 선비들의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진 거죠.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바칼로리아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온 국민이 이러자면 바칼로리아 축제가 벌어졌어요. 근데 요번 해에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걸 듣고 정말 충격에 빠졌는데요. 네. 정치적으로 무관심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가 질문이었어요. 그것이 전 국민이 이야기하고 그 토론을 통하여 다음에 정치에 그것이 반영되는 그 사회를 보면서 갑자기 너무너무 막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막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왠지 억울하다는 느낌이 적절한 건 아니겠지만 막 억울하다는 느낌도 들고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질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저는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이요. 그 한 문장이 뒤통수를 크게 때렸는데 정치적으로 무관심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온 국민의 놀랍죠. 바칼로리아 대학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그 바칼로리아가 이제 시행될 때 사실은 우리는 대학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도 관심 없잖아요. 네. 어떻게 대학을 가느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학 가기 전날은 모두가 뭐 절에 뭐 온갖 군데에 그 뭐 백일 기도를 하고 엿을 붙이고 막 이러지만 막상 대학 문제가 어떤 것이 출제됐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가 무엇을 던지려고 했는가에는 일절 관심이 없죠. 근데 저는 그 하나의 문제가 결국 한 일련의 전 과정에 중요한 아젠다로서 한 사회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거기서 출제된 문제가 그 문제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것이 어쩌면 세계인들에게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를 존중하게 만드는 어떤 것은 아닐까. 우리 사회가 무엇이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학문의 의미라는 게 뭘까? 우리에게 원래 공부한다는 건 단순히 기능적이고
그런 효율성 중심의 지식만의 문제는 적어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송나라 때 성리학을 만들었던 주의가 그 논어를 주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지위언 효야. 그러니까 학의 의미는 효, 본받음이다 이런 얘기죠. 인성 개선. 뭐냐면 인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개선. 모두가 선하다. 그래서 이각유선후. 그러나 깨닫는 데에는 유선후, 선과 후가 있다. 후각자 필효 성각지 소위. 뭐냐면 나중에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먼저 깨달은 사람의 행위를 본받아야 한다. 내가 이명선 이복기 초야. 내가 이명선. 그러니까 그 선을 깨우치는 것, 이명선 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복기 초야. 그 처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선을 깨우쳐서 본 모습을 찾게 되는 것이다. 무엇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행위를 나중에 깨달은 사람이 본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이런 게 있죠. 삶의 이치, 우주의 원리, 그리고 인간됨을 깨닫는 일을 학문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받음이고 모든 사람이 다 선하지만 깨달음은 선후가 있고 이 선후에서 먼저 깨달은 사람은 나중에 깨달은 사람을 끊임없이 본받게 해야 한다. 혹은 나중에 깨달은 사람은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본받아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선을 깨우치고 본 모습을 회복하는, 돌아가는 일이 된다. 이것이 학문의 정의로 이제 주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최소한 정말 짐승은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 가리키면서 요즘 드는 생각 중에 5년 전과 10년 전이 달라요. 정말 체감봐요.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이후에 난독증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토익이나 이런 스펙 쌓기에는 익숙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레포트 하나 쓰는 것이 꼭 정말 중학교 수준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난독증,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논문을 읽고 레포트를 쓰겠는데 논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못 읽는다라는 의미는 무언가 글을 읽고 체화시켜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그 과정 자체가 생소해져 버렸다라는 의미겠죠. 거죠. 10년 전, 5년 전 정말 달라집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도서관의 대출 순위는 이제는 한 꽤 오래전에 서울대 도서관의 대출 순위를 조사했는데 앞부분이 전부 판타지 문학이었고 그리고 나서는 법서들이었어요. 계속 고시를 위한 그리고는 이제 순위가 없습니다. 대출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공부를 한다는 것 그리고 삶을 되돌아본다는 것이 없습니다. 논어에 보면 중요한 얘기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죠. 그 옛날 사람들은 공부를 위기지약 자신을 깨닫고 성찰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 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위인지약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성찰하는 독서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스펙 쌓기 위한 것들. 그래서 20대 아이들이 대부분 책을 읽는 건 다 스펙에 관계된 책만 봐요. 30대는 뭘 볼까? 취업을 하고 20대 말부터 30대 초반에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공학이나 자기계발서만 봅니다. 40대는 그럼 뭘 볼까? 40대 책을 보기는 하나요? 봐요. 취미에 관계된 낚시 이런 것만 봅니다. 바둑, 등산 이런 것만 보죠. 50대는 그럼 뭘 보느냐? 네. 안 봐요.
아, 50대부터는 책을 안 예, 봅니까? 책을 안 봐요. 이유는 지천명이라서 예. 이미 다 알아버린 거 아닐까요? 예. 그랬으면 정말 좋겠지만 네. 예. 그래서 이러자면 한국의 독서는 사실 1년에 2권이 채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너무나도 척박한 독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책을 통해서 대다수의 어떤 뭐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지식을 얻기도 네. 했지만 이제는 뭐 굳이 책이 아니라도 그런 정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예, 예. 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다. 예,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근데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깨달음,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건 성찰하는 거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거고 창의적인 자기를 상상력을 열어놓는 일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이 인포메이션, 정보로 변화한 거죠. 정보로 변화하는 순간 그 안에 깨달음, 자기의 성찰이랄까 세계에 대한 통찰이랄까 이런 건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아주 단문적인, 이러자면 제가 어떤 한 기업을 이렇게 쉽게 폄하할 건 아니지만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하여 쉽게 바로 그래? 그러고 정보 찾아보고 확인하는 정도의 네. 로 지나가면서 자신이 뭘 확인했고 왜 확인했고가 없습니다. 철학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데 근본은 그 시대에 그가 무슨 질문을 세상에 던지려고 했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네. 이게 사라진 거죠. 그런 점에서 참 읽어야 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 사회고 그리고 보다 그걸 통해서 성찰하는 사회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제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예. 제가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맞아요. 예, 네. 근데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봤자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또 하나가 배부르니까 철학을 하고 앉아있지 지금 상황에 철학을 가당키나 맞아요. 하냐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철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제 삶의 고비고비마다 사실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표현해서 밥 벌어먹고 살기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마다 부딪히는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밑바닥에 부딪히니까 철학적인 질문이 너무 저절로 나와서 뭐 밥 먹고 살만 하니까 철학을 하지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철학적인 질문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대학교 1학년 아이 처음 입학하는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인문대 나오면 뭐 먹고 살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학교 1학년 이제 공부를 처음 하는 호학해야 될 그 아이들의 질문에 무엇을 먹고 사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회는 어찌 보면 참 많이 병들어 있고 그리고 위험한 사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공자가 이제 자로라고 하는 첫 번째 제자가 있죠. 아주 무식하고 그 조폭 출신이죠. 지금으로 보면 그 자로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로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혹시 육언육패라는 얘기를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6가지의 의미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패단을 아느냐. 육언육패. 예, 육언육패. 그랬더니 자로가 모릅니다. 안 거라. 네, 얘기하마. 이러면서 얘기하는 6가지의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육언육패라는 건 뭐냐면 그 가치 안에는 그것이 패라고 하는 건 은폐한 것이 갖는 패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숨겨져 있는 패단.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자리 잡지 못할 때 그 형식적인 것만이 껍데기만이 남아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패단을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하기도 해요. 착한 사람이 위험하기도 하고. 도리어 착하기 때문에 멍청하면서 갖는 이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폭력인가를 그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것이
그것을 궁구하고 그것의 의미들을 찾고 그야말로 학문을 통해서 그것의 맥락과 의미와 가치들을 찾아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냐라고 하는 6가지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호인 불호학이면 어짐을 좋아하지만 그 학문을 그 이치를 깨닫는데 게을리한다면 혹은 멀리한다면 기패야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라는 건 이제 어리석음인데요. 함정에 빠지고 속임을 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목매와 같은 거고 꽉 막혀 있는 몽 그리고 어두워지는 매. 이 어리석다는 의미는 그러한 그 목매함의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짐을 좋아하고 그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멀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어짐을 덮어버려서 어리석음만 남아있게 된다. 그러니까 늘 속임을 당하고 늘 함정에 빠지고 그것만 남아있다. 어짐이라는 건 이 어짐이라는 건 그래서 학문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궁구하고 그 이치를 깨닫는 일을 터득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남아있는 거는 바보 같음이고 어리석음이고 늘 자기가 늘 스스로에게 속기도 하고 타인에게 속기도 하고 이런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거하고도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예.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온 나라가 온 국민이 고생을 해서 후퇴했던 경험들을 몇 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이 많아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왜 싸우고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얘기할 때 갖는 의미들도 이제 이런 것과 일맥상통할 텐데요. 네. 두 번째 얘기가 이제 호지불호학이면 지혜를 좋아하지만 그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멀리하면 기패야탕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의의 주의에 따르면 탕이라고 하는 것은 궁고극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상함과 원대함만 추구하고 이 무소지 머무는 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환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크게 생각만 하지만 자기의 현실에 발디듬이 없는 거예요. 머무르는 바 무소지 끝쳐야 될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좋아하고 학문 이치를 터득함을 멀리하면 그 패단은 그것은 지혜로움을 덮어버려서 관념적인 지식쟁이가 되는 것이다. 그건 문득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사회에 왜 철학자들이 부재한가? 예. 왜 현실의 철학 문제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가? 그러죠. 철학과는 그렇게 많은데. 막 그렇게 많고 철학과 교수님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정작 사회의 어떤 철학적 문제를 지적해주는 철학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심불호학이면 믿음을 좋아하지만 그 이치를 터득함을 멀리하면 기패야 적이요. 근데 이 적이라고 하는 걸 이제 주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상의 어물, 세상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것을 칭하는 것이다. 즉, 믿음을 좋아하지만 그 이치를 터득하면 멀리한다면 그 믿음을 덮어버려서 남을 해치게 하고 동시에 자기를 해치는 것이다. 믿음을 좋아하지만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늘 믿는다고 하지만 화잉되게 자기가 그 이치를 궁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은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맹목이라고 표현을 하죠. 맹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호직불호학이면 기패, 야, 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교는 목멜 교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듬을 좋아하지만 그 이치를 터득하지 못한다면 학문을 멀리한다면
그 고둠을 덮어버려서 목멜조자는 이제 제 목을 매는 꼴이니까 스스로 각박함을 얘기하는 거죠. 각박해지고 편협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고둠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이치를 궁구하지 않을 때 그것이 융통성이나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불통인가요? 예, 불통이죠. 예. 그 맹자에 보면 이제 백이 숙제할 때 백이의 도를 얘기하면서 청렴의 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편협함의 도입니다. 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왕이 왕답지 못하면 왕에게 가지 않고 백성이 백성답지 않으면 백성을 떠나가 버리는 이런 것은 사실 이치를 그런 고듬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고듬이 궁구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이 편협해지고 각박해지고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노력을 해서 왕을 왕답게 백성을 백성답게 교화시키려고 노력 한번 해보지 않고 아니구나 이러고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하찮게 여겨버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백이숙제는 이제 수양산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주나라의 것은 어떤 것도 먹지 않겠다 이러고 고사리만 먹고 죽잖아요. 네. 그 죽음이란 뭘까 이런 거죠. 그것이 과연 청렴일까? 그것은 도리어 편벽하고 편협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제목을 조리는 것 같이 편협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호용불호학이면 용감하지만 용기를 좋아하지만 불호학 그 궁구하는 것을 멀리한다면 기패야난이요. 난이라고 하는 건 난동의 준말이겠죠. 만용 같은 겁니다. 용기를 좋아하지만 그 의미나 가치를 깊게 성찰하지 않으면 그 용기를 덮어버려서 무질서하고 만용이 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죠. 아, 저는 문득 스탈린이 생각이 났어요. 스탈린, 네. 그 다음에 그렇죠.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의 밑에 있었던 이러저러한 분모들, 또 그 전두환 집권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용기를 좋아하지만 그것의 의미를 성찰하지 못할 때 용기를 덮어버려서 만용만이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더 무섭고 위험한 거죠. 예, 그럼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호강불호학이면 기패야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은 이 광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솔야라. 조급하고 경솔한 것이다. 강이라는 건. 그러면 강직함을 좋아하고 이치를 터득함을 멀리한다면 그 강직을 덮어버려서 그 패단은 조급하고 경솔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공자가 이 육언육패를 얘기한 대상이 바로 자로였고 자로야말로 가장 강직하고 고닫던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 도리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냐.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세상을 통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그것은 도리어 큰 위험이 된다라는 것을 자로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저는 이것이 지금 딱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를 돌아보고 세상을 통찰하려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는 순간 우리가 착하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고든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정을 흘리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강직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국민 TV가 사실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죠. 저는 뭐 방송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크게 이제 관련해서 드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 사안을 보는 눈이 사라져버리고 생각이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기성 언론들이 기성의 어떤 매체들이 전해주는 데를 그대로 무의식 중에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굉장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위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중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적과 싸우다 보니 적을 닮아간다고. 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민주노총이 이제 최초로 그런 공권력에 의해서 침탈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침탈당했죠. 예. 제가 그날 이제 긴급 호소문을 듣고 막 모든 약속을 작파하고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처음에 달려갔을 때 한 2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야, 내가 이 나이가 돼서도 무서웠나? 이게 막 생파일 정도로 무서웠는데. 왜냐하면 경찰 병력은 5,000명이 깔렸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2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점점 모여서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막 이런데요. 그리고 그날, 이제 불법으로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영장을 가져간 게 체포영장이긴 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반려된 거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한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올 때 이제 정경 중에 한 명이 이 커피 믹스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뒤늦게 이제 그게 페북에 막 글을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뭐냐면 그 어린 친구가 무슨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닐 겁니다. 커피 믹스 있고 이거 가서 우리 애들하고 먹어야지로 가져왔겠죠. 그러다가 재수가 없어서 시민들한테 잡힌 거죠. 그리고 도망간 거죠. 장갑이 놓여 있었고 이름이 밝혀진 거죠. 그런데 저는 진보는 뼛속까지 진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단화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억울함이 이 불법 경찰들이 폭력 경찰들이 커피마저 가지고 도망갔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 소식 듣자마자 아이고 그 친구 이제 어떻게 되나.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그 친구의 실명이 그렇게 밝혀져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6원6패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였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저도 모르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 공유하다가 그것도 공유를 했어요. 근데 뒤늦게 가슴이 이제 싸해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내가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적과 싸우다 보니까 내가 깊게 궁구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그저 건수 하나 잡았다는 것에 너무 우리가 들떠버렸던 건 아닌가. 우리가 고들려고 했지만 강직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난이 되고 광이 돼서 그것의 의미들이 덮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날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그때 제가 이 6원6패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과정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로 갔구나.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자로 갔구나. 정말 천박하구나. 이건 누구에게 정말 너희 너무 천박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천박하고 그렇죠. 우리가 천박하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조금은 우리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된 어떤 것이 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국민TV에서 한참 이제 일을 하면서 전영관 선생님이요. 시인이시죠. 우리 전영관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희정 씨가 국민TV에서 일을 할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은 다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옳으면 옳을수록 정당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딱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은연중에 내가 당연히 옳은 일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동조를 하고 따라오는 게 맞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제가 설득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는 그 노력을 게을리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정말 전영관 시인이에요.
그렇죠. 수단화되는 것 위험한 일이죠. 네, 우리 루스님인가요? 그날 주진우 기자가 의경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권하는 사진이 생각나네요. 진정한 진보의 모습. 사실 거기 남아 있는 그 5천 명의 경찰들 중에서 진정으로 본인이 원해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요. 예, 명령에 의해서 나온 어린아이들이죠.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아이들인 거죠. 예. 맞아요.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가 성공했을 때 어디를 보는가 하는 것. 그가 망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언어 속에 그런 성찰의 언어가 없어요. 하루는 제가 이제 동창회를 나갔는데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몇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그래 보니까 정말 100개의 언어를 넘지 못하는 거죠, 단어를. 그건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이미 우리의 언어가 경직돼 있는 거죠. 송기원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 중에 그런 작품이 있어요. 제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너무나도 평범한 가장이고 그리고 샐러리맨이고 평범한 아빠고 그리고 평범한 남편인 한 남자가 사라집니다. 주위에서 난리가 나죠. 그 사람을 찾고 막 난리가 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연히 친구가 만나요. 그 친구가 이제 술을 마시면서 그때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냥? 혹시 그리움이라고 알아? 이러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어떤 것들이죠. 우리의 언어 속에서 이제는 사라져버린 거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노래 중에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가슴이 뛴 적이 있었어요. 두 개인데 하나는 아침 햇살에 놀란 아이 눈을 보아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침 햇살에 놀란. 근데 정말 그 말이 아침 햇살에 놀란 아이 눈 막 가슴이 뛰는 거죠. 네. 어떤 시인이 얘기하듯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연못에서 반짝이는 비늘을 보고 설레이던 소녀는 내 안에 죽어버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안에 그 비늘의 반짝임을 보면서 설레이던 소녀는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고요. 또 의미와 가치를 논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사느냐고 묻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찰하고 통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증자라는 논어에 보면 이제 공자의 제자이죠. 증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논어학당을 물려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자가 얘기를 하죠. 증자왈 군자이 문회우하고, 그건 뭐냐면 군자는 문으로서, 이 문이라는 건 이제 공부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요. 문으로서 회우하고 친구를 모으고 이우 보인이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로서, 이우로서 보인, 어짐을 돕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증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문으로서 친구를 모으는 일, 이문하는 일, 이문회우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안에서 이런 언어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저는 만일 저나 김은교 교수나 또 전영관 시인이나 이 국민TV에 나와서 만일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소통해보자라고 제안하는 거거든요. 네. 이문하고 그리고 이후에서 보인하는 것. 그래서 벗으로서 어짐을 서로 높여주고 어짐을 이끌어주고 어짐을 자극하고 그래서 어짐을
성경에 나오지 합하여 선을 이루는 일, 이것이 저는 인문학의 근본은 아닐까. 결국 인문학이라는 것이 한 사회의 부끄러움을 서로 알게 하고 그를 통해서 내일을 살아갈 가치를 찾게 하는, 정말 백만 하나 백만 둘 하는 그런 에너자이저 시대, 그래서 오로지 성장만이 요구되는 시대에 성숙의 의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문학의 근본이라면 정말 우리가 벗이라는 게 뭘까? 결국 이문회우하는 것이고 이유 보인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공부에 관련해서 얘기 중에 사실 논어는 모든 고전이 그렇죠. 첫 장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장에 나오는 것이 학이습지잖아요.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부한다는 것이 뭐냐. 근데 두 번째 얘기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죠.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네. 그죠?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이 유붕이라고 하는 것은, 붕은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벗이 우자가 아니라 붕자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원래 붕의 그 자를 풀어보면 뭐냐면 책을 뚫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문이라는 원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동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뜻을 함께하는 동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원방래잖아요. 네, 멀리서. 왜 멀리서 올까? 멀리서 온다는 게 뭘까?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멀리서 왔겠죠. 공자가 14년을 주유천하를 하고 공자가 드디어 학단을 만들었을 때 먼 곳에서 공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공부를 하는 것, 학문을 하는 것은 일정한 귀족 계급에만 국한되는 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공자는 그것을 깬 거죠. 뭐냐면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라는 제자는 정말 천민 출신이에요. 가난한.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늘 물을 마셨으면서 살았던 출신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로는 조폭 출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천한 사람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 이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멀리 있는 것. 즉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인 거죠. 이것이 저는 학문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가 지식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뚝 떨어진 어떤 특정 계급만의 예. 전유물이 아니라 예. 바로 촛불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 혹은 망설이지만 힘이 없어서 촛불에 못 나가지만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문회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유 보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학문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뜻과요. 저희 국민TV 라디오가 지향하는 게 똑같이 맞아떨어지네요. 그렇죠? 와. 그래서 그런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럴 때 비로소 불력, 연로, 락호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너무 기뻐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 시청에서 촛불 앞에서 모두가 가슴 설레이며 함께 노래 부르고 같이 정말 이렇게 몸을 부딪힐 때 이 추위가 물러나가는 느낌을 가질 때 이것이 바로 유붕이 자원방래한 일일 것이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무엇이 걱정이냐 이런 거거든요. 네. 인부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아도 굳이 내가 남들이 알아보는 뭐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이름이 나지 않아도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좀 더 의미 있어지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살아서 좀 춤추는 사회가 되는 건 아닌가. 결국 보편적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질적 가치를 또 질적 깊이를 규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보편적 소양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연구실에서 홀로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그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정말 문으로서 벗하고
벗으로서 어짐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지적인 연대를 하는 일, 이것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노노가 이제 많은 점에서 또 이렇게 체제의 수호적인 것에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정말 공자는 그랬을까? 그 시대에 14년을 주유천하를 하면서 끝까지 그 권력에 들어가지 않았던 얼마나 많은 유혹이 없었겠어요. 사실 공산부류나 이런 식의 반란군의 유혹도 있었던 것이고요. 권력의 유혹이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그래서 40이면 부록이고 40이 부록이고 50이 지천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40이 그 자장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누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 기량이 있어요. 그 네.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렇죠. 공자는 14년 동안 광야를 위랑하면서 그 간격을 조금씩 좁혀나가면서 자기의 원칙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0이 됐을 때 이제 지천명, 하늘의 뜻, 보편적 윤리를 깨달았고, 그래서 70이 됐을 때 그런 얘기하죠. 종심 소욕, 뭐냐면 내 마음이 따라가는 바, 내 마음이 내가 하고 싶은 것, 소욕, 욕망하는 바가 마음이 따라가는 대로 가도 불유구라. 뭐냐면 구라고 하는 건 이제 곱자, 구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규칙 이런 것하고 비슷한데요. 불유구. 그러한 보편적 윤리를 넘지 않는다. 불유구라. 넘을 유자죠. 수유리 할 때 유자가 그 유자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결코 보편적 가치를 넘지 않고 거기에 딱 들어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어떤 증자가 얘기하듯이 문으로서 회우하고, 그리고 벗으로서 우로서 이유 보인하는 일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단순히 4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록이 된 거예요. 저는 50살이 됐으니까 지천명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얼마만큼 삶 속에서 그렇게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노력을 하느냐에 네. 따라서 실제 그 물리적 숫자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치열한 거죠. 예. 치열하게.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시민 아카데미에 갔는데, 그 아카데미 정말 재밌는 아카데미였어요. 그냥 부부 아카데미라기보다는 이제 한 지역에서 부부가 함께 공부하자. 그래야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부가 나오는 곳이에요. 네. 거기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대부분 이제 40, 50대 분들인데 40이 되면 제일 원하는 바가 뭡니까? 정말 뭐가 내 안에서 정말 유혹합니까? 근데 40의 유혹은 안정이에요. 부록이라고 하는 건 역설적으로 이 안정으로부터 자기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기량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홍대 앞에 찬란한 불빛, 이게 유혹이 아니고요. 40이 네. 됐을 때의 유혹은 편하고 싶은 거, 촛불 꼭 나가야 되나, 오늘은 그냥 좀 쉬고 싶은데, 이것이 부록인 거죠. 그냥 내 가정이 있고 예. 그 가정에 별다른 위해가 안 주는 가해지지 거예요. 않았으면 좋겠고 예. 그냥 그저 그냥 이 소소한 행복이 지속이 됐으면 좋겠고. 예, 그게 혹인 예. 거죠. 그게 혹이에요. 그래서 부록하려고 노력할 때 50이 됐을 때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우리가 정말 갈 길이 참 멀어요. 멀고 우리 앞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그 유혹들을 건너가면서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나이가 50을 좀 넘었는데 이제 살아온 날이 살 날보다 더 길었죠. 살 날이 더 짧은데, 그래서 잘 산다는 거는 이제 잘 죽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누군가 이제 작년 말에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제? 올해는 어떻게 사실 생각이세요? 근데 정말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해야 될 일에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그거는 최고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촛불이 시작될 때부터 촛불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현장에서 예. 꼬박꼬박 뵙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해야 하는 일과 다르지 않고 꼭 같진 않더라도 가까이 가서 조금씩 가까이 가서 그 간극이 점점 좁아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문으로서 이유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보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얼마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돌아가십니다. 제 기억에 오래전 기억이라냐 문희판 목사님 돌아가시고 김남주 선생님 돌아가시고 한 분 한 분 돌아가세요.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참, 이제 어른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구나.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연배가 지금 제 나이였던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네. 어른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어른이 사라진, 우리는 학자가 있고, 그리고 뭐 인문학자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지만, 이제 어른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갑자기 두려워진 거죠. 네, 왜냐하면 헤맬 때 예. 지평처럼 따라가면 되는 분이죠. 지표가 있었던 네. 그분들. 제가 어린 나이에 그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은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눈에 광채가 났고 머리 뒤에 후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용기와 열정과 예. 그 모든 걸 다 겸비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함석헌 선생을 뵀어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이 든 선생님의 웃음 속에 그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또 신기한 게 그분들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그대로 또 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어른들이 돌이켜보면 이제 제 나이인데 제가 저를 돌이켜보니까 너무 비겁하고 너무 작고 너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 시청 앞에야 뭐 좀 안정적 공간이니까 별로 그런 적이 없었는데 민주노총 앞에서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당당하게 성큼성큼 걸으셨던 그분들의 87년을 기억해보면 87년도에 그분들의 걸음들을 기억해보면 저는 5,000명에 둘러싸인 200명 하나의 사이에서 앞도 못 가고 뒤도 못 가고 너무 무서워서 서 있는 저를 보거든요. 근데 그건 선생님이 본인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지만 사실 저희들 눈에는 선생님도 저희가 봤던 그 어른이시거든요. 그래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해서. 근데 이미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사실. 예. 그래서, 성큼성큼이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공부라는 것이 뭐 지적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치를 공부하고 그것을 내 내면에 내 몸에 딱 달라붙게 성찰하고 그리고 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의미 있음으로 알게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자롱한 때 또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가르쳐 주겠다.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곳에서 아는 곳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그 순간에 암이 있다. 예, 근데 공자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런 거죠. 아는 것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때 비로소 알미 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자로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강직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다 믿음이 있고 그리고 고들려고 하고 그리고 어짐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갖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의미 있는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마포스퀘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1시간 반짜리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앞에 30분은 정치와 경제를 중심으로 뉴스를 정확하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1시간은 인문학당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은 이윤호 선생님과 함께 고전으로 본 오늘이라는 제목 아래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스퀘어라는 표현 자체가요. 광장이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내가 발 디디고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앓을 얘기하고 실천을 얘기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마포스퀘어라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서로 앓을 나누고 실천을 고민하는 맞아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을 너무 딱 방송 시간 중간에 잘 넣어놨구나라는 생각에 그리고 거기에 이윤호 선생님이 너무 적임자로 잘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저희 엉겅퀴 사랑님께서 써주셨는데 슈렉 고양이 이렇게 눈 동그래 가지고 이러고 열심히 듣고 있는 정말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귀가 커지고 눈이 커지면서 동시에 마음까지 커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너무너무 잘 꾸며주셔가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또 기대가 됩니다. 이노 선생님,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서로 자극을 줄 수 있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 계속 해주실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1월 6일 월요일 마포스퀘어 1, 2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이었어요.